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공부머리 독서법,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독서를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역량,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 있다. 수학 능력을 높고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다. 그게 이제 주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자녀의 교육 이런 점에서도 도움이 분명히 되겠지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의 독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반성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해외교육 분야에 종사를 했을 때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어야 할 단 한 가지를 꼽으라면 무엇인가? 그때는 영어 능력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언어라는 거는 인간에게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도구잖아요. 인간에게 언어는. 그러니까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글로벌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도구. 그래서 영어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영어 이전에 더욱더 중요한 원천이 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문해력이죠.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주어야 할 단 한 가지 유산. 그걸 꼽으라면 바로 문해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몇 가지 사항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의 의무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자녀의 문해력이라는 것이고,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우리가 사람을 보면은 안면 인식을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이 우리 아빠네, 그러니까 아빠의 외형을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옆집 주민, 친구, ABC. 근데 우리는 그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안면을 인식하는 거, 그 차이를 구별해내는 능력은 굉장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짧은 진화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면 인식으로 발달된 뇌의 특정한 영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안면 인식을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종의 질병이 되겠죠. 그런 질병에 걸린 분들 있는데 매일매일 못 알아보는 거예요. 부모, 가족 다 못 알아보는 거죠. 근데 바로 이 안면을 인식하는 능력, 이런 것이 바로 문해력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또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자, 문해력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은 공부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학 능력,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의미하죠. 우리가 공부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고 활용하는 그런 것이 공부잖아요.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자세를 훈련하는 거죠. 공부는 엉덩이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일단 책상에 딱 자세 잡고 앉아서 오랜 시간 버틸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거 중요하죠. 독서로서 훈련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독서라는 것은 그 대상이 되는 그 컨텐츠를 흡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 역량이 발전이 되고, 또 뭡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인간에 대한 이해, 사회에 대한 이해, 인간관계, 이런 역량들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여하간에 우리 아이들이 방황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학창 시절에 방황의 시기가 있었고, 저도 그렇고, 방황이 있지만 부모님이 공부하라 안 해도 스스로 고민을 하게 돼요. 언젠가는 반드시 나도 공부를 해서 언젠가는 나도 이 사회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런 것들을 세상에 펼쳐 보여야 되는데, 아니 이게 뭐지?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깨닫는 순간 공부를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교과서에 있는 글들이 거의 암호같이 느껴지는 거죠. 문장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너무나 낮은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거는 극복할래야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하지만 이러한 문해력을 갖추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방황의 시기가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 내가 마음을 다잡게 되면 빠르게 다시 공부를 이제 시작할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공부해라, 너 학원 여기 의무적으로 다녀라 이럴 필요가 없이, 이러한 문해력, 이런 역량을 키워준다면 자기 주도적으로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왜 공부가 결국 문해력인지. 근데 이 책 안에는 정말 많은 예들이 나와요.
거의 책의 한 3분의 1 이상은 여러 학생들의 사례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할 정도로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 말고 이 책의 저자의 사례,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최사장 작가의 11계단이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작가잖아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시리즈물도 쓰고 한 작가인데, 그 작가도 동일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책 공부머리 독서법의 저자 최승필 씨예요. 자, 초등학교 때 그냥 반에서 늘 꼴찌였다는 거예요. 꼴찌 아니면 꼴찌에서 2등 이런 수준이었는데,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맨날 방에 가두니까 맨날 뭐 그림만 그리고 딴짓 하다가 하다 더 이상 할 게 없어가지고 집에 이제 뭐 소녀 뭐 이야기책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읽었는데, 읽은 게 아니라 이제 구경을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 딱 걸린 거죠. 플란다스의 개. 너무나 감동적으로 읽었다는 겁니다.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래서 이야기책에 빠지게 됐죠. 그래서 30권을 다 읽게 되었고, 반에서 꼴찌를 다투던 학생이 중학교 1학년 1학기 같은데 반에서 5등을 하게 됩니다. 주변을 깜짝 놀라게 한 거죠. 바로 이제 그런 문해력이 성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딱 잡고 공부해야지. 근데 그런 문해력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최승필 저자는 굉장히 불우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왜냐면 아주 치명적인 그런 결핵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오랫동안 입원 치료를 받고, 학교에서도 거의 열애 수준으로 맨날 병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주변에 이제 죽어나가는 이런 환자들 보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는 거죠. 뭐 본인이 너무 아프고 체력이 저하돼 있으니까 뭔가를 느낄 만한 그럴 경황도 없었겠죠. 그 뒤에 우연히 태어난 이후에 뭐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과 죽음이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이제 서점에 가서 책을 찾게 되고,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을 10번을 읽게 됐답니다. 한 번 읽어서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중고등학교 수준에서 10번을 읽으면서 그 정도 수준의 어떤 문해력을 키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에 문해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글을 읽을 때 이 정도의 뇌파가 전달이 되면,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정도 수준의 그런 책을 읽게 되면, 10번 정도 읽어서 통달하게 되면, 자, 책을 읽을 때 이 정도의 뇌파가 바로바로 전달이 되는 거죠. 이 내용은 우리 예전에 탤런트 코드라는 책에서 살펴봤어요. 우리가 deep practice, 깊은 훈련을 계속할 때 미엘린이라는 일종의 전선에 있어서의 그 검은색 피복이 있죠. 똑같은 원리예요. 피복이 쌓이면서 이 뇌파가 더욱더 안전하게 빠르게 전달될 수 있게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3 때 거의 여름방학 때인가 뭐 대학을 가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반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공부를 해서 중앙대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 코스모스 정도의 그런 책을 읽을 수 있는 문해력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명한 작가 최사장인데, 그 11계단에 보면 이 작가는 거의 고등학교 뭐 2학년까지 투명인간 또는 찌질이 그런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학교에 와서 수업 시간에 멍 때리고 그냥 밥 먹고 집에 가고 뭐 이런 아주 존재감 없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아무 고민이 없다가 나도 책이라는 걸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우연히 그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을 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내용이 너무 흥미로워서 세상에는 영웅이 있고 평범한 이들이 있고, 영웅은 자기 스스로가 규칙을 만들어가면서 창조해가면서 행위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보름에 걸쳐서 이 죄와벌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자기 삶에 새로운 빛이 새어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런 시작으로부터 지금의 유명한 작가로서의 성장이 이어져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반에서 하위권에 있던 그런 학생이 많은 세계문학을 섭렵했던 그런 문해력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늦게 시작을 했지만 충분히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해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나 수학이나 물리 같은 게 공부하기가 더 좋았다고 합니다. 이 책에도 이런 문해력이 높아지면 수학 공부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그거는 아주 예전부터 있었던 그런 개념이에요. 제가 아주 예전부터 프랑스의 연구 결과, 그러니까 글을 잘 쓰려면 뭐 수학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글을 읽고 쓰는 능력과 수학 능력은, 그러니까 여기서 수학은 이제 매스 능력은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늦게 공부를 시작했는데도 성균관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사실 깜짝 놀랄 일이죠. 뭐 투명인간 수준에서 성균관대학교를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해력은 바로 공부 역량이다, 이퀄을 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독서를 해야 하는가? 자,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속독이 아니라 정독, 가급적 슬로우 리딩을 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반성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 보면은 속독으로 인해서 책을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 능력과 연관이 되지 않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꼭 제 얘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책을 자기가 읽은 책의 어떤 목록, 거기에 리스트를 막 올리기 위해서 그런 욕심으로 책을 읽는 경우, 저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책을 오래 읽는 거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많은 책을 좀 빨리빨리 대충대충 읽는 거를 좋아했는데, 그거는 아주 효과가 없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속독이 아니라 정독, 슬로우 리딩. 일본의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골의 어떤 고등학교에서 이 슬로우 리딩을 어떤 국어 선생님이 지도를 하면서 당시에 동경대학교를 가장 많이 진학시키는 그런 지역이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슬로우 리딩. 그러니까 읽고 정확히 이해하는 그런 역량을 길러야 되고, 두 번째는 자, 지식이 아니라 맥락을 이해하는 그런 독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가면 뭐 학습 만화 많잖아요. 단편적인 개념을 아는 것도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문장을 통해서 전체 맥락에서 어떤 의미가 구성되어 가는가, 이런 것들을 뇌에 쫙쫙 인식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 만화를 많이 읽히기보다는 초등 저학년 때부터는 이야기책을 많이 읽히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필사의 효과인데, 실제로 독서를 학습 능력과 연관을 시키기 위해서는 나중에 이제 지식도서, 이 책에서는 이야기책, 지식도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식도서를 읽게 되면 최소한 머릿말 정도는 필사, 그냥 베껴 쓰는 게 아니라 천천히 쓰면서 도대체 왜 이런 문장을 썼을까,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그런 것들, 왜, why 궁금해하면서, 그러니까 슬로우 리딩도 그런 거죠. 천천히 읽으면서 아니 왜 처음 문장에 이런 것을 썼을까, 이런 의문과 함께 책 읽기를 하게 되면 거의 천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수준에 맞는 이야기책부터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부모님들 무슨 그까지 이야기책, 소설책 이런 거 읽어서 무슨 도움이 돼? 공부에 방해되는 거야.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저도 약간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전혀 그렇지 않구나, 그런 것들을 아주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교육과 독서인데, 사교육은 텍스트를 읽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풀어서 들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까지는 사교육이 효과를 많이 발휘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습 대상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장황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하하하 이해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중학교 이후부터는 학습 대상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풀어서 설명하고 이해하고 했다가는 공부 전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교육에서 초등학교는 다 막 우등생이고 한데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실력이 굉장히 하락하는 현상들이 아주 일반적인 현상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교육도 물론 필요한 영역들, 그런 부분들은 이용을 하되, 일단은 독서 역량, 문해력 역량을 바탕에 항상 깔고 가면서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플러스 알파로서 사교육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배분을 적절히 잘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이라고 해도 뭐 학과 공부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독서를 계속 병행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최승필 저자나 최사장 작가나 고2, 고3 때 마음먹고 공부를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해력만 바탕이 되면. 근데 문해력도 안 되는데 계속 뭐 국영수, 뭐 학원, 뭐 달달달, 뭐 쪽집게 이런 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모와 함께하는 독서인데, 지금까지 드린 말씀 다 좋죠. 그리고 이 책 내용 다 좋아요. 읽어보면 다 좋은데, 문제는 과연 어떻게 자녀에게 책을 읽히느냐, 그게 문제죠. 그게 경험이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거의 뭐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도 있어요. 책을 읽힌다는 자체가 너무 싫어하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아이들 책 읽히려고 노력했다가 엄청난 파국을 맞이할 뻔한 뭐 그런 경험도 있는데, 아이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튼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어렵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뭐 강압적으로 뭐 윽박질러서 할 수도 없는 것인데, 결국에는 진솔한 대화, 나는 부모로서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아니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다. 다른 것들, 너 게임하고 뭐 학원 다니기 싫은 거 안 다니는 거 이런 거 다 이해하고 너 마음대로 해줄 테니 문해력 부분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뭐 이런 대화를 하고, 그래도 뭐 안 되겠죠. 기다리고.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또 이거 보고서 논술학원에 보내면 되겠네. 물론 논술학원에서도 잘 하겠지만 그게 많은 학생들 일일이 다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 문해력 부분은 반드시 부모님이, 그러니까 어머님 뿐만 아니라 이제 아버님도 꼭 챙기셔서 하셔야 될 부분이고, 책을 읽히는 게 아니라 그 책을 꼭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도. 그리고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나이가 많지만 청소년용 뭐 소설, 지식도서 다 알지를 못해요. 읽어보면 굉장히 신선해요. 신선하고 어려운 부분도 많고, 부모님도 이참에 나도 한번 독서의 즐거움에 빠져보겠다, 이런 각오를 갖고 아이와 같이 책을 읽어야죠. 그래야지 함께 대화하고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친구처럼 좋은 부모 자식 관계를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참에 부모님도 한번 성장해보는 기회로 삼아보자.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